두 대의 마차가 페트로프스코의 집 현관 앞에 준비되었다. 한 대는 사륜 마차로 거기에는 미미와 카텐카, 유보치카와 하녀가 탔고 마부 자리에는 집사인 야코프와 마부가 함께 앉아 있었으며 다른 한 대는 반개 사륜 마차로 여기에는 연공을 받고 채용된 하인 바실리와 함께 볼로자와 내가 탔다. 우리가 떠난 다음 며칠 후에 모스크바로 오기로 한 아빠가 모자도 쓰지 않은 채 현관 앞에 서서 마차들의 창에 대고 성호를 그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어서 출발해라. 야코프와 마부가 모자를 벗더니 성호를 그었다. 이랴 이랴. 신의 가호가 있기를. 사륜마차와 반개 사륜마차의 동체가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튀어오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큰 오솔길의 대장나무들이 계속해서 우리 옆을 스치듯 지나 뒤로 달려갔다. 나는 전혀 슬프지 않았다. 합리적인 시선은 내가 남겨두고 온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었다. 이때까지 나의 상상을 가득 채우고 있던 힘든 기억들과 관련된 대상들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면서 이 힘든 기억들은 그 지배력을 잃게 되었고 현재의 삶을 인식하는 기쁜 감정과 충만한 힘, 신선함과 희망의 기쁜 마음으로 빠르게 대체되었다. 나는 여행하는 며칠 동안 즐겁게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다.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이 왠지 계면적었지만 우리가 여행하던 4일 동안은 아주 유쾌하고 즐거웠다. 지금 내 앞에는 몸서리 치지 않고서는 그 옆을 지나갈 수 없었던 엄마 방에 잠긴 문들도 없었고 다가갈 때마다 공포를 느끼면서 바라보아야 했던 닫혀있는 피아노도 없었으며 상복도 없었다.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상실을 생생하게 상기시켜주면서 또한 어떻게 해서든 엄마에 대한 추억을 모독하고 있는 공포로부터 야기된 삶의 모든 현상에 대해 주위에서 바라보도록 강요하는 그 어떤 물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여행길에서는 오히려 끊임없이 새로운 풍경의 아름다운 장소와 다른 대상들이 내 주의를 끌었다. 봄날의 자연은 내 마음에 기쁨의 감정, 현재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 들을 불어넣어 주었다. 새로운 임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나치게 부지런한 바실리가 항상 아주 이른 꼭두 새벽에 몰인정하게 이불을 걷어치우면서 이제 떠날 시간이고 모든 준비가 되었다며 우리를 깨우곤 했다. 어떻게 해서든 새벽의 달콤한 잠을 15분 정도라도 더 자기 위해 이불에 바싹 달라붙기도 하고 꾀를 부리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하지만 20번이라도 더 이불을 걷어내겠다는 바실리에 완고하면서도 결연한 그 얼굴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세수를 하러 가지 않을 수 없었다. 현관 출입구 방에서는 첫 번째 마차의 마부 미츠카가 새우처럼 빨갛게 달구어진 채 끓고 있는 사모바르의 불을 입으로 불면서 키우고 있었다. 마당은 습하고 안개가 자욱했는데 마치 냄새나는 걸음에서 김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선명한 햇살이 기분 좋게 동쪽 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었으며 마당을 둘러싼 넓은 처마의 이형 위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는데 그 이슬들이 햇빛을 받아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그 처마 지붕 아래에는 여물통 근처에 메어 놓은 말들이 보였고 말들이 박자에 맞추어 여물을 짚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침 햇살이 드는 마른 거름더미 위에서 웅크린 채 드러누워 있던 털복숭이 개 한 마리가 게으르게 기지개를 켜더니 꼬리를 흔들면서 젠걸음으로 마당의 다른 쪽을 향해 달려갔다. 부지런한 여주인은 삐걱거리는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서 생각에 잠긴 듯한 소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길을 따라 걷는 가축들의 발굽소리와 소나 양의 울음소리는 진즉부터 들리고 있었는데 여주인은 잠에 취한 이웃과 몇 마디 말을 건넸다. 셔츠에 소매자락을 걷어올린 필리프가 도르래를 이용하여 맑은 물이 담긴 두레박을 깊은 우물에서 철벅거리며 끌어올리더니 참나무통에 부었다. 참나무통 옆에 있는 웅덩이에서는 이미 잠에서 깬 오리들이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다.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턱수염이 넓게 자란 필리프의 얼굴과 그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힘을 줄 때 강한 팔에서 불끈불끈 나타나는 두꺼운 힘줄과 근육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우리가 저녁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곳이자 미미와 여자아이들이 잠을 잤던 칸막이 벽 뒤에서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샤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치마로 감싼 온갖 물건들을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곁을 지나 달리듯 오가더니 마침내 문을 활짝 열고 차를 마시러 오라며 우리를 불렀다. 지나칠 정도로 열정적인 바실리가 끊임없이 방을 들락거리면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밖으로 나르다가 우리에게 윙크를 하면서 마리아 이바노브나에게 좀 더 일찍 떠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묶여있는 말들도 가끔씩 작은 방울들을 짤랑짤랑 흔들면서 자신들의 참을성 없음을 드러냈다. 여행용 큰 트렁크와 가방들, 휴대용 소지품 상자와 귀중한 함들을 다시 정리해 넣은 다음 우리는 정해진 자리에 앉았다. 매번 마차에 탈 때마다 우리는 좌석 대신 산처럼 쌓여있는 짐을 보면서 전날 밤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놓아두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앉아야 할지 난감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반개 사륜 마차에 호두나무로 만든 삼각형 뚜껑이 달린 차 상자 하나가 추가되어 내 좌석 밑에 넣었는데 이 상자가 특히 나를 화나게 했다. 하지만 바실리는 이것이 자리를 든든하게 고정시켜 준다면서 자기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동쪽 하늘을 빈틈없이 덮고 있는 흰 구름 위로 태양이 떠올랐고 상쾌한 햇살이 비치면서 주위의 사물들이 선명하게 본 모습을 드러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한없이 아름다웠고 내 마음도 한층 가볍고 평온해졌다. 도로는 가을 거지를 끝낸 후의 마른 들판과 푸른 풀들 위에 이슬이 맺혀 빛나는 들길 사이로 조잡한 댕기처럼 앞으로 선회하며 넓게 펼쳐 있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서나 침침한 버들숲과 함께 끈끈하게 달라붙는 작은 잎사귀들을 가진 어린 자작나무 숲을 볼 수 있었고 그 숲들이 지느길 위에 남긴 마차 바퀴 자국과 작은 초록의 풀들이 자라고 있는 길 위에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차 바퀴와 방울 소리의 단조로운 소음도 길 위를 선회하며 날고 있는 종달새의 노랫소리를 막지는 못했다. 우리가 타고 가는 반개 사륜마차를 구별하게 하는 좀먹은 양복감의 냄새나 먼지, 어떤 알 수 없는 신냄새들이 아침의 향기와 더불어 피어오르는 가운데 나는 기분 좋은 불안과 진정한 즐거움의 증표로서 무언가 하고 싶은 갈망을 느꼈다. 우리가 묵었던 여인숙에서는 기도할 틈이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런 의식을 실행하지 않은 날에는 불행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겪었기 때문에 나는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모자를 벗고 반개 사륜마차 구석으로 가서 기도문을 외운 뒤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제 키 속에서 성호를 그었다. 하지만 수천 가지의 물건이 내 주의를 끄는 바람에 몇 번이고 주의가 산만해져서 같은 기도문만을 반복해서 외웠다. 길 주변의 보행자들을 위한 오솔길에 누군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순례자들이었다. 그들의 머리는 더러운 수건으로 감싸여 있었고 허리에는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여행용 가방을 맸으며 발은 더럽고 다 해진 각반으로 감싼 상태에서 나무 껍질로 만든 두꺼운 신을 신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슬쩍 쳐다보고는 규칙적으로 지팡이를 휘두르며 줄지어 가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천천히 내디뎠는데 나는 그들이 어디로, 그리고 왜 그렇게 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들의 여행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길 위에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그 그림자들이 그들이 곧 지나가야 하는 버드나무 숲의 그림자들과도 합칠까 하는 그런 것들이었다. 바로 그때 반포장마차 사륜마차인 우편 수송용 마차가 빠른 속도로 마주 달려왔다. 이 아르신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초쯤 반가우면서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는가 싶더니 어느새 멀리 사라져 버렸는데 그들이 나와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으며 아마도 앞으로는 그들을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길 한쪽에서는 털이 덥수룩한 두 마리의 말들이 엉덩이띠 위로 멍에와 수레를 끈으로 올가맨 채 땀을 흘리며 달려가고 있었다. 그 뒤로는 멍에를 단 채 가끔씩 작은 방울소리를 짤랑거리며 걷고 있는 갈기털 말의 양 옆구리에 긴 다리를 늘어뜨린 자세로 마부인 청년이 앉아
양털 모자를 한쪽 귀에 비스듬히 눌러 쓰고서 가락이 느린 노래를 길게 빼며 부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과 자세는 아주 게으르고 만사태평인 사람의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내게는 가장 행복한 마부처럼 보였다. 그러나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갈 때는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할 것처럼 여겨졌다. 저 멀리 골짜기 너머로는 밝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녹색 지붕의 시골 교회가 보였다. 그곳에는 마을이 있었고 귀족 저택의 빨간 지붕과 녹색의 정원이 보였다.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그 집에도 아이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선생님이 계실까? 왜 우리는 이 집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주인들과 친분을 나누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쪽으로 길을 비켜 주어야 할 정도로 살이 통통하게 찐 말들이 끄는 삼두마차에 뒤이어 거대한 집마차의 긴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다. 무엇을 싣고 갑니까? 첫 번째 마차의 마부에게 바실리가 물었는데 그는 집마차의 횡목에다 다리를 내려뜨린 채 채찍을 휘두르면서 한참 동안 아무 의미 없는 시선으로 우리를 천천히 쳐다보았다. 그는 우리가 이미 지나쳐 가서 그의 목소리를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때에야 무엇인가를 대답했다. 무슨 상품을 싣고 갑니까? 바실리가 집마차 앞부분을 가리개로 가린 채 새로 짠 멍석을 깔고 앉아있는 다른 마차의 마부에게 물었다. 붉은 빛이 도는 얼굴에 불그스레한 수염과 아마색의 머릿결을 가진 마부가 한순간 멍석 뒤에서 몸을 쑥 내밀더니 무심하면서도 무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우리의 반개 사륜마차를 쳐다보고는 다시 몸을 숨겼다. 아마도 이 마부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며 어디에서 오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를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1시간 반 동안 다양한 관찰에 빠져있던 나는 이정표의 기울어진 숫자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태양이 내 머리와 등을 더 뜨겁게 달구기 시작하면서 길은 점점 더 많은 먼지를 일으켰고 차 상자의 삼각형 뚜껑은 점점 더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몇 차례에 걸쳐 자세를 바꾸었다. 하지만 아주 무더웠고 불편했으며 지루했다. 나의 모든 관심은 이정표와 거기에 표시된 숫자에 집중되었다. 나는 우리가 역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다양한 수학적 방식으로 계산했다. 12베르스타는 36베르스타의 3분의 1이고 리페츠까지는 41베르스타니까 우리가 3분의 1 정도 온 것인가 등등의 생각들을 했다. 바실리, 내가 마부석에 앉게 해줘. 나는 그가 마부석에 앉아 물고기를 낚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했다. 바실리가 동의하여 우리는 자리를 바꾸었다. 그 다음 그는 곧바로 코를 풀기 시작했고 반개 사륜마차에는 더 이상 자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듯이 몸을 쭉 펴고 누웠다. 하지만 높은 좌석에 앉아있는 내 앞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멋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우리 마차를 끌고 있는 네 마리의 말, 네루친스카야, 디아촉, 붙박이 중심 말인 레바야, 아프테카리의 아주 사소한 부분들은 물론 독특한 습성들까지도 잘 알고 있었다. 필리프, 왜 지금 디아촉이 왼쪽 곁말이 아니라 오른쪽 곁말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약간 조심스럽게 물었다. 디아촉이요? 그렇게 되면 네루친스카야는 아무것도 끌지를 않는 거잖아. 내가 말했다. 디아촉은 절대로 왼쪽에서 달리게 해서는 안 되지요. 내가 마지막으로 지적한 말에 신경도 쓰지 않고 필리프가 대답했다. 필리프는 이렇게 말하고서 오른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온 힘을 다해 고삐를 당기고 가엾은 디아촉의 꼬리와 다리에 대고 자신만의 특이한 방법으로 아래에서부터 채찍질을 해댔다. 디아촉이 온 힘을 다해 마차 방향을 바꾸기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프는 자신이 쓴 모자가 지금까지 머리 위에 찰싹 잘 달라붙어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모자를 한쪽으로 고쳤을 필요성과 자신이 쉬어야 할 필요를 느끼자 비로소 이런 특이한 방법으로 채찍질하는 것을 멈추었다. 나는 이런 다행스러운 순간을 이용해 내가 말을 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필리프는 먼저 나에게 한쪽 고삐를 건네주었고 그 다음 다른 쪽 고삐도 주었다. 마침내 6개의 고삐와 채찍이 모두 내 손에 건네졌을 때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나는 모든 것에서 필리프를 따라하려고 노력하며 그에게 내가 잘하고 있냐고 물었다.
그러나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나에 대해 탐탁스러워하지 않은 것으로 끝이 났다. 많이 달렸다고 말할 수도 있고 전혀 달린 것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는 뒤에서 팔꿈치를 내밀더니 나에게서 고삐를 빼앗아갔다. 더위는 점점 더 심해졌고 송구름들이 비누거품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높이 올라가서 어두운 잿빛 구름을 만나 합류했다. 앞서 가고 있던 사륜마차의 창에서 병과 작은 보따리들을 든 손이 불쑥 나타났다. 바실리가 놀라울 정도의 능숙한 솜씨로 마부석에서 뛰어내리더니 우리에게 잼 발린 과자와 크바스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험한 비탈을 만나자 마차에서 모두 내렸고 다리까지 앞다퉈 경쟁하며 달려갔다. 그 사이 바실리와 야코프는 바퀴에 브레이크를 걸고 만일 마차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두 손으로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두 팔로 마차 양쪽을 꼭 부여잡은 채 걸었다. 그 다음에 미미의 허락을 받은 나와 볼로자는 사륜마차로 향했고 류보치카와 카텐카는 반개 사륜마차에 가서 앉았다.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것이 여자아이들에게는 커다란 만족을 주었는데 반개 사륜마차가 훨씬 더 재미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 무더운 숲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사륜마차에 뒤처진 채 남아 녹색의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반개 사륜마차를 정자로 만들었다. 움직이는 정자가 전력을 다해 사륜마차를 따라잡으면 류오츠카는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빽빽거리며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커다란 만족을 얻었을 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코 잊지 않았다. 이곳은 바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게 될 마을이다. 이미 시골 냄새인 연기, 타르, 둥근 빵 냄새가 났고 이야기 소리와 발소리, 그리고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방울들도 이제는 맑은 초원에서처럼 그렇게 울리지 않았다. 양 옆으로 농가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농가들마다 볏짚으로 이은 지붕이나 얇은 판자로 된 현관이나 빨갛거나 초록의 덧문이 달린 작은 창문들이 있었는데 그 창문을 통해 호기심 많은 아낙네의 얼굴이 보였다. 바로 여기에는 똑같은 셔츠를 입은 농민의 남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두 팔을 벌린 채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리에 서 있거나 맨발로 빠르게 종종 걸음을 치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있었다. 필리프의 위협적인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차를 따라 뛰어오며 마차의 뒤에 매달린 여행용 가방 위로 기어오르려고 했었다. 바로 여기에서는 길 양쪽으로부터 얼굴이 불그스레한 문지기들이 마차 쪽으로 다가와 매혹적인 말과 제스처를 취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했었다. 워워. 대문이 삐걱거렸고 마차의 바퀴 축들을 대문 뒤에 매달아 놓은 뒤 우리는 마당으로 들어갔다. 4시간의 휴식과 자유인 것이다.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면서 비스미 경사진 햇살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내 목과 뺨에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반개의 사륜마차에 달구어진 가장자리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길을 따라 먼지가 뿌옇게 일면서 대지를 가득 채웠다. 그 먼지들을 멀리 날려보낼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우리 앞에는 지붕 위에 여행용 상자를 높게 매단 사륜마차가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채 한결같은 리듬으로 동체를 흔들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달리고 있었다. 그 사륜마차 너머에서는 간간히 마부가 흔드는 채찍과 그의 모자, 그리고 야코프의 챙 달린 모자가 보였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 곁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졸고 있는 볼로자의 시꺼먼 얼굴도, 필리프의 허리 움직임도, 기울어진 구석 아래쪽에서 우리 뒤를 쫓아오는 반개 사륜마차의 기다란 그림자도 나에게는 아무런 흥미를 주지 못했다. 나의 관심은 멀리서 볼 수 있는 이정표와 여전히 지평선을 따라 넓게 펼쳐져 있는 구름에 집중되었는데 이 구름들이 불길한 검은 그림자의 형태를 만들더니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먹구름을 형성했다. 멀리서 이따금씩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이런 상황이 나로 하여금 우리가 더 빨리 여인숙에 도착해야 한다는 강한 조바심에 사로잡히게 했다. 게다가 뇌오는 나에게 그리움과 공포에 견디기 힘든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간다고 해도 아직 10베르스타 정도나 남았는데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지만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짙은 보랏빛의 거대한 먹구름이 우리 쪽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아직 구름에 가리지 않은 태양이 먹구름의 음울한 여러 가지 모양과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잿빛의 줄무늬들을 선명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간간히 멀리서 번개가 치고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강해졌는데 가까이 다가와서는 모든 지평선을 아우르면서 중간에 자꾸 끊어지는 그 으르렁거림으로 변해갔다. 바실리가 마부석에서 일어나 반개 사륜마차의 지붕 위로 올라갔다. 마부들은 두꺼운 천으로 만든 농부용 외투를 걸쳐 입고 내우가 칠 때마다 매번 모자를 벗어들고 성호를 그었다. 말들은 귀를 쫑긋 세우면서 마치 다가오고 있는 먹구름에서 풍기는 신선한 공기를 맡으려는 듯 콧구멍을 크게 부풀려 킁킁거렸다. 그리고 반개 사륜마차는 먼지 가득한 길을 거침없이 달렸다. 나는 왠지 기분이 나빠졌고 피가 혈관을 따라 빠르게 순환하는 것을 느꼈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 앞에 있던 구름들이 벌써 해를 가리기 시작했다. 태양은 그렇게 마지막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무섭고도 음울한 수평선 쪽을 비추더니 이내 사라져버렸다. 주변의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하면서 암울한 특징을 드러냈다. 사시나무 숲이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나뭇잎들은 보라빛의 먹구름을 배경으로 희고 흐릿한 빛을 선명하게 발산하면서 요란스레 바람에 날렸다. 큰 자작나무 꼭대기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른 풀 다발들이 길을 가로지르며 날리기 시작했다. 흰 가슴박이 제비와 제비 비슷한 새들이 일부러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반개 사륜마차 주위에서 여유있게 날거나 말의 가슴 바로 밑으로 날아서 지나갔다. 날개가 구겨진 갈까마귀들이 바람에 휩쓸려 마차 옆으로 날아왔다. 버클로 잠근 마차의 비가림용 가죽 덮개가 위로 들리기 시작했고 습한 바람이 갑자기 우리에게 들이닥쳤고 또한 반개 사륜마차의 몸체를 때려 흔들리게 했다. 번개가 반개 사륜마차에 직접 내리치는 것처럼 물리더니 눈앞이 깜깜하게 흐려졌는데 아주 잠깐 구석에 딱 붙어있는 볼로자의 모습과 잿빛의 천과 그 천에 새겨진 무늬들을 비추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머리 위에서 거대한 내우가 쳤는데 모든 것을 점점 더 높이 들어올리면서 또한 거대한 나선형 띠를 따라 더 넓게 펼치면서 점차 소리가 더 강해져 귀를 멀게 할 것만 같은 굉음으로 변해갔다. 이 굉음은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벌벌 떨게 만들고 숨을 멈추게 했다. 신의 분노였다. 얼마나 많은 시에서 이런 민중의 생각들을 노래했던가. 바퀴들이 더욱더 빠르게 굴렀다. 나는 초조하게 고삐들을 흔들고 있는 바실리와 필리프의 허리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차는 산 아래로 빠르게 굴러갔고 널판지로 짜맞춘 다리를 따라 지나가며 덜컹거렸다. 나는 마차가 움직일 때마다 두려웠고 우리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워워. 말의 배에 대고 있던 가름대가 부러졌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귀를 찢을 듯한 천둥 번개 소리에도 불구하고 다리 중간에서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반개 사륜마차 가장다리 쪽에 머리를 기댄 채 절망적인 상황으로 조마조마하게 숨을 죽이며 필리프의 두껍고 검은 손가락의 움직임을 흥미진진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올가미를 얽어매더니 손가락으로 결밭의 채찍 손잡이를 밀어젖히면서 발의 멍에와 수레를 연결하는 끈을 평평하게 골랐다. 내게는 근심과 두려움에 떨리는 감정이 내우가 심해짐에 따라 점점 더 커져갔는데 일반적으로 번개가 치기에 앞서 번개가 없는 상태로 침묵의 고요한 순간이 15분 정도 계속되었다. 나는 이때의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흥분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확신했다. 바로 그때 다리 밑에서 갑자기 더럽고 구멍이 많이 난 셔츠를 입은 사람이 푸석푸석 부은 얼굴에 무표정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타났다. 그는 삭발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붉은빛의 광채가 나는 의수를 하고 있었는데 근육이 없는 굽은 다리로 비틀거리며 다가와서는 곧바로 반개 사륜마차에 자신의 의수를 찔러 넣었다. 어르신, 불구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디 하는 병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지는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성호를 그었고
허리까지 숙이면서 인사를 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포착된 두려움의 싸늘한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두려움의 전율이 내 머릿결을 섬뜩하게 고추 세우면서 지나갔고 이유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두 눈은 그 거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런 일들은 바실리가 처리했는데 그는 회전축을 손보라는 지시를 내리고 나서 필리프가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을 때에야 고삐들을 모으더니 마부석으로 올라앉아 옆구리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가 막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협곡을 순간적인 불빛으로 뒤덮는 번개가 눈이 부시게 하면서 말들의 걸음을 세웠다. 그리고 잠깐 쉴 사이도 없이 귀를 멀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뇌우의 굉음이 들려왔다. 하늘 전체가 우리 머리 위로 곧장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면서 말들의 갈기와 꼬리, 바실리의 외투와 마차의 비가림용 가죽 덮개가 한 방향으로 부풀어 오르더니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에 맹렬하게 펄럭거렸다. 반개 사륜 마차의 가죽 덮개 위로 굵은 빗방울이 세차게 내려치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쏟아지는 것이 마치 누군가가 우리 머리 위에서 북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주변의 모든 것이 쏟아지는 빗방울의 동일한 소음으로 울려 퍼졌다. 바실리의 동작으로 보아 그가 지갑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차렸다. 거지는 계속해서 성호를 그으며 인사를 했고 바퀴 옆에 바짝 붙어서 달렸는데 금방이라도 그를 치어 죽일 것만 같아 보였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선해 주십시오. 마침내 이코페이카 동전이 우리 옆으로 내던져졌다. 삐쩍 마른 몸을 감싼 셔츠에 실까지도 흠뻑 젖은 불쌍한 영혼은 바람에 비틀거렸고 망설임 속에서 길 한복판에 멈추어 서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강한 바람에 휘날려 비스듬히 쏟아지는 비는 양동이로 퍼붓는 것 같았다. 바실리의 등을 덮고 있는 모직턴에서 더러운 물이 계속 흘렀는데 물은 마차의 비가림용 덮개가 만들어 놓은 웅덩이 쪽으로 쏟아졌다. 그 웅덩이는 처음에는 먼지들이 모인 것에 불과했지만 어느덧 바퀴를 더럽히는 진흙덩이로 변했다. 마차의 진동이 줄었고 진흙에 바퀴 자국을 따라 흙탕물이 고였다. 번개는 더 넓게 하얀 빛을 내뿜었고 뇌우에 으르렁거리는 굉음은 비 내리는 일정한 소음에 휩싸여 더 이상 깜짝 놀랄 정도의 소리는 아니었다. 그리고 나서는 빗줄기가 조금 더 가늘어졌다. 먹구름이 파도 모양의 구름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사이로 태양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부터 밝아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만들어 놓은 잿빛구름 가장자리 사이로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선명하고 푸른 하늘이 보였다. 1분 후에는 소심한 햇살이 길의 웅덩이에서 반짝거렸고 채로 치듯 곧바로 쏟아지고 있는 가느다란 빗줄기와 길가에서 자라는 풀에 반짝이는 초록색 잎에서도 빛났다. 검은 먹구름이 지평선 반대쪽에 무섭게 깔리고 있었으나 나는 더 이상 먹구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두려웠던 공포의 감정에서 벗어나 빠르게 대체된 삶의 희망에 대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기쁨을 체험했다. 그래서인지 상쾌하고 즐거운 자연처럼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바실리는 외투 깃을 젖히고 챙 달린 모자를 벗어 그것을 흔들면서 빗물을 털었다. 볼로자가 마차의 비가림용 가죽 덮개를 젖혔다. 나는 반개 사륜 마차에서 몸을 내밀고 신선하고 향기로운 공기를 탐욕스럽게 마셨다. 우리 앞에는 지붕 위에 여행용 상자와 가방을 실은 사륜 마차의 동체가 흔들리며 가고 있었는데 마차는 비에 깨끗이 씻겨 빛을 발했으며 말들의 등이나 엉덩이띠, 곧비, 마차의 세 바퀴가 모두 비에 젖어 마치 기름을 바른 것처럼 빛이 났다. 길 한편에는 끝이 없을 것 같은 가을 파종의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들판 한 지점에서부터 깊지 않은 협곡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젖은 땅과 초목의 풀들이 빛을 발산하면서 지평선 끝까지 그늘진 양탄자를 펼쳐놓은 것 같았다. 길의 한쪽은 호두나무와 마하레브 벚꽃의 어린 나무들이 가득 자라고 있는 사시나무 숲이 행복에 겨워하듯 서 있었는데 거의 움직이지도 않은 채 깨끗해진 나뭇가지에서 신선한 빗방울들을 지난 해에 떨어진 마른 낙엽 위로 조금씩 떨어뜨렸다. 사방에서 즐거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고 머리에 관모가 있는 종달새들이 빠르게 내려앉았다.
젖은 관목숲에서는 작은 새들의 분주한 움직임 소리가 들려왔다. 숲 한중간에서 뻐꾸기의 노랫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봄날의 뇌우가 지나간 숲의 향기는 정말 매혹적이었으며 자작나무, 제비꽃, 습기에 썩은 나뭇잎, 삿갓버섯, 마하레브 벚꽃이 뿜어내는 향기는 황홀했다. 나는 반기의 사륜마차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마치 받침대에서 뛰어내려 빗방울들이 나를 적시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목숲 속으로 달렸다. 그러곤 꽃봉오리를 내밀고 있는 마하레브 벚꽃의 젖은 가지를 꺾어 그 꽃들로 내 얼굴을 때려보았고 그것들의 놀랍도록 아름다운 향기를 맡았다. 나는 장어의 진흙덩이가 들러붙는 것이나 내 양말이 이미 오래전에 젖은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진흙탕 속을 걸으면서 사륜마차의 창 쪽으로 달려갔다. 류보치카, 카텐카, 이것 봐, 얼마나 아름다워. 마하레브 벚꽃나무 가지 몇 개를 그쪽으로 건네주면서 내가 소리쳤다. 여자아이들이 호들갑을 떨며 감탄했다. 미미는 나를 쫓아보내려는 듯 내가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바퀴에 치여 다칠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래도 냄새를 맡아보라니까 얼마나 향기로운지. 내가 소리쳤다. 카텐카는 반개 사륜마차에서 내 옆에 앉아 자신의 예쁜 머리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바퀴가 지나가고 있는 먼지 덮인 길을 바라보았다. 나는 말없이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그 아이의 장밋빛 얼굴에서 처음으로 본 아이답지 않은 우울한 표정에 깜짝 놀랐다. 이제 곧 모스크바에 도착할 거야. 모스크바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말했다. 모르겠어. 카텐카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렇다면 세르프오프보다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느끼는 감정으로 카텐카는 자신의 무관심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할머니 집에서 살 거라고 너희 아빠가 말했니? 할머니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하셨어. 다 함께 사는 거니? 물론이지. 우리가 위층의 반을 차지할 거고 나머지 반은 너희가 생활하는 거야. 아빠는 곁에서 지내실 거야. 그리고 식사는 모두 아래층에서 할머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 할머니는 근엄하시고 화를 잘 내신다며? 아니야. 처음에만 그렇게 보이실 뿐이야. 할머니는 근엄하시긴 해도 화를 잘 내시진 않아. 아니, 그와는 매우 반대로 온화하고 쾌활하신 분이야. 할머니의 명명일에 어떤 무도회가 열렸는지를 네가 보았어야 했는데. 아무튼 난 그분이 두려워. 게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신만 아시겠지. 카텐카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다시 생각에 잠겼다. 뭐라고? 내가 불안해하면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한 말이야. 아니, 넌 이렇게 말했잖아. 신만 아시겠지. 네가 할머니 집에서의 무대회가 어땠는지 말했잖아. 그래. 거기에 너희가 없었다는 게 아쉬워. 손님이 한 1000명 정도 왔을 거야. 음악이 있었고 장군들도 참석했어. 그리고 난 춤을 추었고. 카텐카, 너 내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 설명하는 중간에 갑자기 말을 멈추고 내가 말했다. 아니야, 듣고 있어. 네가 춤을 추었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넌 왜 그렇게 지루해하니? 항상 즐거울 순 없잖아. 아니야. 우리가 모스크바로 온 이후로 너 많이 변했어. 사실대로 말해봐. 왜 그렇게 이상해진 거니? 카텐카 쪽으로 몸을 돌리고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내가 이상한 것 같다고? 난 전혀 이상하지 않아. 카텐카는 나의 지적이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열의를 가지고 대답했다. 아니야. 예전에 네가 아니야. 예전에 넌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함께 했어. 넌 우리를 친가족처럼 생각했고 우리가 너를 좋아하는 것처럼 너도 우리를 좋아했어. 그런데 지금의 넌 매우 심각해져서 우리를 멀리하고 있잖아. 내가 계속해서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 아니야. 내가 끝까지 말하게 해줘.
난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진실을 털어놓을 때면 항상 예기치 않게 눈물이 났는데 그의 앞서는 징후로 코에 간지러움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코에서 바로 그 간지러움을 느끼면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넌 우리를 멀리하면서 마치 우리가 알지 못했으면 하는 것처럼 네 엄마 미미하고만 얘기하고 있어. 그래, 너도 알다시피 항상 똑같이 머물러선 안 돼. 언젠간 변해야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면 모든 것을 그 어떤 운명적인 필연성으로 설명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카텐카가 이렇게 대답했다. 한 번은 유보치카가 멍청한 계집애라고 불러서 그녀와 싸울 때 카텐카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을 난 기억하고 있다. 모두가 영리할 순 없지. 멍청한 아이도 있어야지. 하지만 난 언젠가는 변해야 한다는 대답에 만족할 수 없어서 계속 질문을 던졌다. 무엇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는 거지? 알다시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수는 없잖아. 우리 엄마는 고인이 되신 너희 엄마 집에서 친구로 잘 지낼 수 있었지. 그런데 하느님이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잘 낸다고 하시는 너희 할머니 백작 부인과도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그거 말고도 어쨌든 우리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잖아. 너희들은 부자여서 페트로프스코의 영지도 있지만 우린 가난해서 우리 엄마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 필리프의 등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얼굴이 약간 빨개진 카테카가 대답했다. 너희는 부자이고 우리는 가난해라는 말과 그들과 관련된 이런 개념이 내겐 아주 이상하게 들렸다. 그 당시 나의 개념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거지나 농부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었다. 그런 이유로 나의 상상으로는 가난의 개념을 우아하고 예쁜 카텐카와는 어떻게 해도 연결할 수가 없었다. 난 미미와 카텐카가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왔고 평생을 함께 살 것이며 모든 것을 똑같이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일은 있을 수 없었다. 한데 지금은 그들의 고독한 상황에 대한 수천 가지의 새롭고 불분명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고 우리가 부자이고 그들이 가난하다는 사실이 날 부끄럽게 했다. 난 얼굴이 빨개져서 카텐카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 우리가 부자이고 그들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별의 필연성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하는 것일까? 왜 우리가 가진 것을 동등하게 공유하면 안 되는 것일까? 하지만 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카텐카와 이야기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고 이런 논리적인 생각에 반하는 어떤 사실적인 본능이 이미 그녀가 옳다는 점과 그녀에게 내 생각을 설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나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네가 우리를 떠날 거라는 게 정말이니? 어떻게 우리가 헤어져서 살 수 있겠니? 내가 말했다. 무얼 할 수 있겠어. 나도 마음이 아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지만 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고 있어. 배우라도 할 거니? 정말 어리석은 짓이야. 나는 카텐카가 배우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그녀의 말을 받아쳤다. 아니야, 그건 내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이야. 그렇다면 뭘 할 건데? 수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지낼 거야. 검은 옷에 벨벳 모자를 쓰고 다닐 거야. 카텐카는 울기 시작했다. 독자 여러분도 인생의 어떤 시기에 사물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바뀌는 경우 마치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았던 모든 대상이 갑자기 다른 면 혹은 전혀 알 수 없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경우를 경험해 보지 않았는지.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처음으로 그 같은 정신적인 변화가 내게도 일어났고 이때부터를 나는 청소년 시절의 시작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내 머릿속에는 처음으로 오직 우리, 즉 우리 가족만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의 비밀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아무런 공통점을 공유하지도 않으며 우리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거나 심지어 우리의 존재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 또한 존재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의심할 여지 없이 나는 이전에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며 인식하지도 느끼지도 못했다. 생각은 단 하나의 잘 알려진 방법을 통해 확신으로 바뀌는데 확신을 얻고자 시도했던 방법과는 아주 다르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 종종 도달하게 되며 또한 전혀 다른 생각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카텐카와의 대화는 나를 강하게 자극했고 그녀의 미래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대화가 내게는 바로 그런 방법의 일례였다. 우리가 여행하며 지나오는 동안 보았던 마을과 도시의 모든 집에는 최소한 우리와 같은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나는 페트로프스코예에서도 이미 이런 모습에 익숙해 있었지만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우리 마차를 바라보던 여성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영원히 내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을 뿐더러 시선으로 경의조차 표하지 않는 농부들과 구멍가게 주인들을 보며 내 머릿속에는 처음으로 이런 의문이 떠올랐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무슨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생각은 다른 질문들로 꼬리를 이어갔다. 그들은 어떻게 살며 무엇 하며 사는 것일까? 어떻게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있으며 놀도록 허락하는 것일까? 또한 어떻게 벌을 줄까? 등등의 생각들이 줄을 이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이후 나는 일이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각의 변화를 한층 더 현저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의 여위고 주름 가득한 얼굴과 휑한 눈을 처음 보았을 때 내가 할머니에게 가지고 있던 아첨성의 존경과 두려움은 이내 연민으로 바뀌었다. 할머니가 마치 자신의 눈으로 사랑하는 죽은 딸의 시체라도 보는 것처럼 류보치카의 머리에 얼굴을 맞대고 통곡하며 울고 계실 때 내게서는 사랑의 감정조차 연민으로 변했다. 할머니가 우리를 보면서 슬픔에 잠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안쓰럽기 짝이 없었다. 할머니에게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는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 그녀의 안중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차츰 인식하게 되었고 할머니가 내 뺨에 입을 맞출 때마다 오직 이 한 가지 생각만을 표현하시는 것으로 느꼈다. 내 딸은 이 세상에 없다. 그 아이는 죽었다. 나는 더 이상 내 딸을 볼 수가 없구나. 아빠는 모스크바에서 우리를 거의 돌봐주시지 않았다. 검은색 프로코트나 연미복 차림으로 항상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식사 때에나 잠시 들를 뿐이었다. 내가 보기에 아빠는 옷깃을 크게 하여 멋을 낸 셔츠를 입거나 마을 촌장 혹은 영지관리인과 대화하거나 곡식 창고나 사냥터를 산책하는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신 듯했다. 할머니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칼을 입은 의치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낯익고 존경스러움을 자아내게 했던 대머리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가느다란 실로 머리 한가운데에 가르마를 탄 붉은색 가발로 바꿔버릴 생각을 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이상하고 우습던지 왜 내가 이런 모습을 이전에 알아채지 못했을까 할 정도로 놀라웠다. 여자아이들과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물론 우리에게도 이미 자신들만의 비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그들은 우리 앞에서 이전보다 좀 더 길어진 자신들의 치마를 과시하려는 것 같았고 우리는 가죽끈이 달린 긴 바지를 입는 모습을 자랑하는 태도를 취했다. 미미가 첫 번째 일요일에 아주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머리에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리본을 장식하고 식사 모임에 참석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골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볼로자보다 불과 1년 몇 개월 더 늦게 태어났다. 우리는 거의 함께 자라면서 공부했고 언제나 함께 놀았다. 때문에 우리 사이에는 형이나 동생이라는 구별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무렵부터 나는 볼로자가 연령이나 성향 그리고 재능면에서 판단해 볼 때 나와 대등한 친구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볼로자 자신이 이런 우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나의 이런 확신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볼로자와 충돌할 때마다 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이를테면 놀이, 공부, 논쟁, 자기 억제력 등에서 항상 나보다 위에 있었다. 이런 모든 것이 나를 그로부터 멀리하도록 만들었으며 나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도록 강요했다.
만일 볼로자가 처음으로 주름 잡힌 네덜란드풍의 셔츠를 맞추어 입었을 때 나는 그런 옷을 갖지 못해 화가 난다고 직접 말해버렸다면 내 마음이 훨씬 편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가 매번 옷깃을 고칠 때마다 그가 나를 놀리기 위해 일부러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가장 괴롭힌 점은 볼로자가 이런 나를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그런 것들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종종 내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항상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형제, 친구, 남편과 아내, 주인과 하인 등의 사이에서 행하는 은밀한 미소나 움직임, 그리고 시선에서 나타나는 비밀스러운 무언의 표현을 인식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이들의 모든 면에서 자기 의사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더욱더 그렇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희망이나 생각, 그리고 두려움 같은 것이 당신의 두 눈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가 우연히 마주친 시선 속에 표현되어 있거나 곧바로 이해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는가. 어쩌면 나의 지나치게 풍부한 감수성과 분석적인 성향이 우리 관계에서도 나를 속였을지 모른다. 아마 볼로자는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는 솔직하고 흥분하기 쉬운 성격이었으며 열중하는 대상들도 변덕스러울 정도로 자주 바뀌었다. 그는 아주 다양한 대상들에 열중하면서도 집중하는 동안은 그 대상들에 온 심혈을 쏟아부었다. 언젠가 그림에 대한 열정이 그를 갑작스럽게 사로잡은 적이 있었다. 그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용돈을 털어 그림을 샀으며 미술 선생님이나 아빠, 그리고 할머니에게 그림들을 사줄 것을 간청했다. 또한 자신의 책상을 장식하는 작은 물건들에 매료된 나머지 그는 온 집안을 뒤져서 그것들을 모았으며 그가 소설에 열정을 보였을 때는 수많은 책을 남몰래 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읽기도 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열정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그를 따라 행동하기에는 지나치게 자부심이 강한 데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난 혼자서 자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볼로자의 고상하면서도 솔직한 성격이었는데 타고난 그의 이런 성격은 우리 사이에 가끔씩 벌어졌던 논쟁에서 특히 분명하게 나타났다. 나는 그가 매우 훌륭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나 자신이 그를 모방할 수는 없었다. 언젠간 그가 책상을 장식하는 물건들에 대한 열정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에 나는 그의 책상에 갔다가 우연히 다채로운 색을 띤 목이 긴 빈병을 깨뜨렸다. 누가 너에게 내 물건을 만져보라고 부탁이라도 했니? 볼로자가 방으로 들어오면서 책상 위에 잘 정돈된 다양한 장식품들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목이 긴 병은 어디 갔어? 틀림없이 네가. 우연히 떨어뜨렸는데 그게 그만. 불행하게도 깨져 버렸어. 어떻게? 제발 부탁이니 이제부터는 내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 말아줘. 그가 상심한 표정으로 목이 긴 병의 조각들을 바라보더니 그것들을 맞추면서 말했다. 제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는 마. 깨진 것은 깨진 것이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대답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전혀 미소를 짓고 싶지 않았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에겐 이 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한테는 중요한 거야. 볼로자는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동작인 한쪽 어깨를 으쓱하면서 계속 말했다. 그걸 깨트려 놓고는 게다가 비웃기까지 해. 정말 지긋지긋한 꼬맹이 같으니. 난 꼬맹이고 넌 어른이지. 그래 바보지. 너 같은 꼬맹이하고는 말싸움조차 하고 싶지 않아. 저리 가. 볼로자가 나를 가볍게 밀치면서 말했다. 밀지 마. 저리 꺼지라고. 내가 밀지 말라고 했지. 볼로자는 내 손을 잡고 책상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다. 나는 재빨리 책상 다리를 잡아 뒤집어 엎었다. 자, 이게 너한테 주는 거야. 쨍그랑 소리와 함께 모든 도자기와 크리스탈 장식품들이 방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이런 못된 꼬맹이 자식. 볼로자가 떨어지는 물건들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소리를 질렀다. 자, 이로써 우리 두 사람 관계는 끝난 거야. 우린 이제부터 영원히 싸우는 거야. 방을 나오면서 난 이렇게 생각했다. 저녁까지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볼로자는 오히려 공부도 잘했고 평상시처럼 식사 후에 여자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었다. 나는 가정교사의 수업이 끝나자마자 방에서 나왔다. 볼로자와 단 둘이 방에 남아있는 것이 두려웠고 겸연쩍었으며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저녁 때 역사 수업이 끝난 후에 나는 공책을 들고 문 쪽을 향했다. 형에게 다가가 화해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볼로자의 옆을 지나면서 뽀르통하게 입술을 내밀고 화난 표정을 지으려고 했었다. 볼로자가 바로 그 순간에 고개를 들었고 겨우 알아챌 수 있는 그 선량하면서도 시큰둥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가 나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아차렸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나로 하여금 그를 외면하도록 만들었다. 니콜렌카, 아직도 화가 잔뜩 났구나. 너에게 무리하게 대했다면 나를 용서해라. 그가 나에게 가장 평범하면서도 조금도 감상적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곤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북받쳐 올라오는 것처럼 무엇인가가 내 가슴을 짓누르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도 아주 짧은 순간이었을 뿐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나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를 용서해줘 볼로자. 내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볼로자는 나를 쳐다보았지만 내가 왜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사물에 대한 내 견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 가운데 이보다 더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결과로 인해 나는 하녀들 중 한 명을 더 이상 여자 하녀로 보지 않고 나의 평안과 행복을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는 여성으로 보기 시작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시기 이후로 나는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던 마샤를 기억한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녀에 대한 나의 견해를 완전히 바꾸어버린 그 사건이 있기까지 나는 한 번도 그녀에게 아주 작은 주의조차 기울인 적이 없었다. 내가 14살이었을 때 마샤는 25살 정도였다. 그녀는 대단한 미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모습에 대해 묘사하는 것을 주저한다. 내가 그녀에게 쏙 빠져 있었던 시기에 상상했던 그 매력적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외모를 다시 새롭게 나의 상상이 묘사하지는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녀가 매우 하얀 피부를 가졌고 풍만한 육체를 가진 여성이라고만 말하겠다. 하지만 그때 나는 불과 14살이었다. 손에 과제물을 들고 마루청의 한쪽만 따라 걸으려고 애쓰면서 방을 걷거나 박자도 맞지 않는 선율의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책상 끝을 빈틈없이 잉크로 바르거나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격언 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순간, 한마디로 말해 지성이 활동하는 것을 거부하고 상상이 어떤 감동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교실에서 나와 아무 목적 없이 층계창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반장화를 신은 누군가가 계단의 다른 쪽 모퉁이에서 올라가고 있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발소리가 멎으면서 마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도련님, 이게 무슨 희롱이에요?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오시기라도 하면 과연 이런 것이 좋겠어요? 오지 않아. 볼로자의 목소리가 속삭였고 그 소리에 뒤이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볼로자가 그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아니, 어디다 손을 넣는 거예요? 파렴치한 같으니. 라고 소리치면서 마샤가 내 옆을 스치며 달려갔다. 목에 들은 수건이 옆으로 삐뚤음하게 벗겨져 목 아래의 흰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이 발견이 나를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나는 이것을 도저히 묘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경악의 감정은 곧 볼로자의 행동에 대한 공감의 자리를 양보했다. 그의 행동 자체가 더 이상 나를 놀라게 하지 않은 대신에 그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의 행동을 모방하고 싶어졌다. 나는 가끔 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움직임에도 모든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층계참에 앉아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무엇보다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결코 볼로자를 모방하여 행동할 수 없었다. 나는 이따금 문 뒤에 숨어 질투와 선망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하녀 방에서 행해지는 장난의 소리를 엿들으며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을 다 하곤 했다. 만일 내가 볼로자처럼 위로 올라가서 마샤에게 키스하려고 한다면 내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옆으로 퍼진 코에 사방으로 삐져나온 곱슬 머리를 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가끔씩 나는 마샤가 볼로자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다. 이게 무슨 형벌이야? 도련님은 왜 이렇게 저를 귀찮게 하세요? 저를 좀 비켜주세요. 이런 장난꾸러기 같으니.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도련님은 한 번도 이곳으로 오지 않고 이런 바보짓도 하지 않는데. 그녀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그때 계단 아래 앉아 있으며 볼로자의 개구쟁이 짓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천성적인 면도 있지만 내 얼굴이 못생겼다는 확신 때문에 더욱더 수줍어했다. 사람의 용모만큼 그 사람의 성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용모 그 자체보다는 그 용모가 매력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자신의 이런 열악한 상황에 익숙해지기에는 자존심이 너무나 강해서 자신을 확신시키면서 여우처럼 포도가 아직은 파랗게 덜 익어서 실 것이라고 위안했다. 이를테면 볼로자가 자신의 잘생긴 외모를 이용하여 내 눈앞에서 얻고 있는 모든 향락을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런 것들을 아주 부러워하고 있었지만 거만한 고독 속에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지성과 상상력을 배가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하느님 맙소사, 화약이잖아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도련님들은 집을 태우고 우리를 다 태워 죽이기라도 할 참이에요. 미미가 흥분하여 헐떡이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미미는 어떻게도 묘사할 수 없는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모두에게 옆으로 비키라고 하더니 크고 힘찬 발걸음으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산탄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시한 채 발로 산탄들을 밟아 뭉개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미헤이를 불러 이 화약 전부를 어디든 멀리 가져다 버리라고 지시하면서 물속 같은 곳이 가장 좋다고 덧붙인 뒤 거만하게 두건을 흔들면서 응접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을 지켜보길 정말 잘했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빠가 교체해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할머니의 방으로 왔을 때 방에는 이미 미미가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어딘가 비밀스럽고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준엄하게 문 옆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몇 개의 작은 종이 꾸러미로 감싼 무엇인가가 들려 있었다. 나는 그것이 산탄이며 할머니도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짐작했다. 방에는 미미 말고도 하녀 가샤와 의사 블루멘탈이 있었는데 가샤에 잔뜩 화가 나서 빨개진 얼굴 표정으로 판단하건대 기분이 매우 상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블루멘탈은 얼굴에 작은 주근깨가 가득한 사람인데 그는 눈과 머리로 가샤에게 은밀한 위안의 표시들을 지으면서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할머니는 옆으로 약간 비스듬히 앉아서 카드놀이인 여행자의 패를 나누고 계셨는데 이것은 할머니의 기분이 아주 언짢은 상태라는 사실을 의미했다.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머님?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빠가 공손하게 할머니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말했다. 아주 좋네, 아범. 내가 언제나 건강하다는 건 자네도 잘 알지 않은가? 할머니는 마치 아빠의 문안이 적절하지 못하며 아주 못마땅한 질문이라도 되는 듯한 어조로 대답하셨다. 그건 그렇고 자넨 나한테 깨끗한 손수건을 주지 않을 건가? 할머니가 가샤를 보며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제가 마님에게 가져다 드렸잖아요. 안락의자 손잡이에 놓여있는 눈처럼 하얀 엷은 목면포 손수건을 가리키며 가샤가 대답했다. 이봐, 이 더러운 녹마 조각은 가져가고 나에게 깨끗한 것을 달라고.
가샤는 부인용 옷장으로 가서 서랍을 꺼내더니 방 안에 있는 유리들이 흔들릴 만큼 서랍을 세게 닫았다. 할머니는 무섭게 우리 모두를 둘러보시면서도 하녀의 움직임을 뚫어지게 쳐다보셨다. 가샤가 그 장꽃과 같은 손수건을 가져다 드리자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담배는 언제 썰어줄 거야?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제가 썰고 있어요. 자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늘 썰죠. 만일 자네가 나를 보살피기 싫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어. 난 아주 옛날부터 자네를 내보냈으면 했으니까. 제발 내보내주세요. 울지도 않을 테니까. 하녀가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의사가 그 순간 가샤에게 눈짓을 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섭게 노려보자 그는 곧바로 눈을 내리뜨더니 자신이 차고 있는 시계에 태엽을 감기 시작했다. 이복의 사위, 자네도 보았지. 가샤가 계속 중얼거리며 방에서 나가자 할머니는 아빠 쪽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내 집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용서하세요, 어머님. 담배는 제가 직접 썰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의치 않은 호소에 입장이 매우 난처해진 아빠가 말했다. 아니네. 마음은 고맙지만 저 사람이 자기 외에는 누구도 내가 좋아하는 그런 담배를 썰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렇듯 버릇없이 구는 거야. 그런데 사위, 자네 혹시 알고 있는가? 잠시 말을 멈춘 후에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자네 아이들이 오늘 하마터면 집을 태울 뻔했다는 것을. 아빠는 공손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래, 이 녀석들이 무얼 가지고 놀았지. 그것을 보여주게. 할머니가 미미를 보며 말씀하셨다. 아빠는 손에 산탄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다. 예, 이건 산탄이네요, 어머님. 이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말했다. 이복의 사위, 자네에게 감사해야 되겠군. 이젠 내가 너무 늙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신경성입니다. 신경성이에요. 의사가 속삭였다. 그러자 아빠는 곧바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들, 이걸 어디서 구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감히 이런 물건으로 장난을 칠 수 있지?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아야 아무 소용없네. 그것에 대해서는 아저씨에게 물어야지. 아저씨라는 단어를 특히 경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그가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했을까? 카를 이바느이치 선생님이 화약을 주었다고 볼데마르가 말했어요. 미미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자,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자네도 보았겠지. 그래, 이 아저씨는 어디에 있지?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그를 이리로 오라고 사람을 보내게.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다. 손님으로 초대받았다고 해서 제가 외출을 시켰습니다. 아빠가 대답했다. 그걸로는 해명이 안 돼. 게다가 그는 항상 여기 있어야만 해. 아이들이야 자네 아이들이고 내 아이들은 아니지. 그리고 자네가 나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자네에게 충고할 권리도 없지만.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저씨 같은 독일인 사내보다는 제대로 된 가정교사를 고용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거든. 그래, 멍청한 사내지. 그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곤 어리석은 의식이나 티롤의 민요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아이들이 티롤의 민요를 꼭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지 자네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네. 게다가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지. 이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엄마가 없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할머니의 마음속에 슬픈 기억들을 떠오르게 했는지 할머니는 엄마의 초상화가 담긴 담뱃값에 눈길을 던진 채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 어머님, 저도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생각했고 그리고 어머님과 상의하려고도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수업표에 따라 수업하고 있는 생제롬을 우리 집으로 초빙하면 어떨까요? 아빠가 서둘러 말했다. 그렇다면 아주 잘 결정한 거지. 생제롬 정도면 적어도 훌륭한 가정의 아이들이 어떻게 몸가짐을 해야 하는지 정도는 교육시킬 줄 아는 선생일 것이고 아이들을 산책시키는 정도에나 유용한 아저씨 정도의 평범한 사내는 아닐 테니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까지 드러냈던 불만에 가득 찬 어조는 아니었다.
제가 내일 그 사람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빠가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화가 있고 나서 이틀 후에 카를 이바노이치는 자기 자리를 젊고 세련된 프랑스인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카를 이바노이치가 우리를 영원히 떠나야 했던 전날 늦은 밤에 그는 자신의 솜을 누빈 실내복 차림에 빨간 모자를 쓰고 침대 옆에 서서 여행용 가방 위로 몸을 숙인 채 가방에 꼼꼼하게 자기 물건들을 넣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대하는 카를 이바노이치의 태도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매우 무미건조했다. 그는 마치 우리와의 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듯 보였다. 내가 막 방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눈을 치켜뜨고 나를 흘끗 쳐다보더니 다시 하던 일을 계속했다. 내가 자신의 침대에 드러누워도 예전 같으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엄하게 금했던 카를 이바노이치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우리를 말리거나 꾸짖지 않을 것이며 이젠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볼일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이별을 나에게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상기시켰다. 나는 그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슬퍼졌고 그런 내 마음을 그에게 표현하고 싶었다. 카를 이바노이치,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그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카를 이바노이치는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몸을 돌렸지만 그가 나를 잠깐 일변하며 보였던 눈빛에서 나는 그의 냉정한 태도를 설명해주고 있는 무심함이 아닌 진실한 동정의 슬픔을 보았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이 그분의 신성한 뜻이란다. 그가 몸을 쭉 펴면서 자세를 바로잡고는 힘들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니콜렌카. 내가 그를 진심으로 애석해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그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내 운명은 아주 어린 유년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불행 그 자체란다.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착한 일에 대한 보답은 항상 나쁜 일로 되돌아왔어. 내가 받을 보상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것이지. 그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언젠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인 나의 이야기들을 알게 된다면 난 재화공도 했었고 병사로도 근무했으며 탈주병이기도 했었다. 난 공장 노동자였으며 선생도 했지. 그런데 이젠 아무것도 아니야. 신의 아들인 내가 머리 숙여 경배드릴 곳이 아무데도 없구나. 눈을 감은 채 안락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그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가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 마음에서 우러난 생각들을 푸념하고 있는 감상적인 기분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고 있던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선한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았다. 너희들도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니 이해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었던 모든 것을 전부 이야기해주마. 얘들아, 언제나 너희들을 매우 사랑했던 한 늙은 친구를 기억해다오. 카를 이바노이치가 옆에 세워져 있는 작은 의자에 팔로 턱을 괜 채 담배 냄새를 맡더니 하늘을 향해 눈을 한번 치켜뜨고 평소에 우리에게 받아쓰기를 불러주던 특유의 리듬감 있는 목소리로 먼저 서툰 러시아어로 이어 같은 내용을 독일어로 반복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 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불행했단다. 그가 다시 더 많은 감정을 실어 반복해 말했다. 카를 이바노이치가 동일한 어순과 동일한 표현, 그리고 항상 변하지 않는 억양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내용을 글자 그대로 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독자들이 첫 번째 문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언어의 부정화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것이다. 이것이 그의 실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우리 집에서 외롭게 사는 동안 자주 반복해 이야기하면서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환상일 수도 있으며 또는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실제 사건들을 환상의 사실로 꾸몄을 수도 있지만 난 아직까지도 그중 어느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그가 지나치게 생생한 감정과 함께 매우 중요한 사실적인 요소들을 갖춘
체계적인 순차성에 따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이야기에 너무 많은 시적인 아름다움이 등장하는데 이런 문구들은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내 혈관에는 귀족인 폰 조머블라트 백작의 피가 흐르고 있다나. 나는 결혼식 후 6주 만에 태어났지. 내 어머니의 남편은 조머블라트 백작의 소작인이었어. 그는 어머니가 저지른 부끄러운 일을 잊을 수 없었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어. 내게는 요한이라는 남동생과 2명의 누이가 더 있었지. 하지만 난 그들에게서 이방인이었어. 요한이 멍청한 짓을 하면 아빤 이렇게 말했지. 이 카를이란 아이놈은 나를 한시도 편하게 내버려 두질 않는구나 하면서 나를 욕하고 내게 벌을 주었지. 누이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화를 내면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카를은 결코 온순한 아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를 욕하고 벌 주었지. 우리 착한 엄마만이 나를 사랑하고 쓰다듬어 주셨어. 그녀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지. 카를, 여기 엄마 방으로 오거라. 그러곤 조용히 내게 입을 맞춰 주셨지. 가엾고 불쌍한 카를. 그녀가 말했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단다. 이 엄마가 너에게 이 한 가지만 부탁할게. 엄마가 나에게 말했지. 열심히 공부하고 늘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신이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그래서 난 노력했지. 내가 14살이 되어 성찬식에 가게 되었을 때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어. 구스타프, 카를이 이제 다 컸는데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요? 그러자 아빠는 나는 모르겠소 라고 대답했지. 그러자 엄마가 말했어. 그를 시내에 있는 슐츠시내 대구로 보내요. 그는 재화공이 될 거예요.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대답했지. 좋아. 나는 6년 7개월 동안 시내의 재화공 집에서 생활했는데 주인은 나를 좋아했어. 그가 말했지. 카를은 좋은 일꾼이야. 곧 나의 조수가 될 거야. 하지만 사람은 예상을 하지만 신은 뜻대로 하시지. 1796년에 신병 징집이 있었고 18세부터 21세까지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시내로 모여야만 했어. 아버지와 동생 요한도 시내로 왔고 우린 함께 제비뽑기를 했지. 누가 군인이 되고 누가 되지 않는지 말이야. 요한은 나쁜 번호를 뽑아서 그는 군인이 되어야 했고 나는 좋은 번호를 뽑아서 군인이 되지 않아도 되었지. 그러자 아빠가 내게 말했어. 내겐 아들이 하나뿐인데 내가 그 아들과 이별을 해야 하다니. 내가 그의 팔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 아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함께 가요. 제가 아빠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빠가 나를 따라왔다. 우리는 선술집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지. 우리에게 맥주 좀 주세요. 내가 말하자 우리에게 맥주를 가져왔지. 우리는 잔을 들어 비웠고 동생 요한도 마셨지. 아빠, 당신에게 아들이 하나뿐이고 헤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동생 요한은 군복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군인이 될게요. 카를은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를이 군인이 될 거예요. 내가 말했지. 넌 정직한 사람이구나. 카를 이바느이치. 아빠가 나에게 말하고 내게 키스를 했지. 그렇게 해서 난 군인이 되었어. 니콜렌카, 그땐 정말 무서운 시기였단다. 카를 이바느이치가 계속해서 말했다. 나폴레옹 시대였지. 그는 독일을 침략하려 했고 우리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서라도 우리 조국을 지켰었지. 나는 울릉 근처에서 근무했고 아우스테르리츠 근교에서도 싸웠으며 바그람 근교에서도 전투를 수행했지. 정말 전투를 하셨어요? 정말로 사람들도 죽이셨어요? 내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카를 이바느이치가 곧바로 이 대목에서 나를 진정시켰다. 한 번은 프랑스 척탄병이 자기 부대에서 나고의 길에 쓰러져 있었지. 나는 총을 들고 달려가서 그를 찌르려고 했단다. 그런데 그가 무기를 버리고 용서를 빌었어.
그래서 그를 놓아주었어. 바그람 근교 전투에서는 나폴레옹이 우리 부대를 섬까지 추격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구원을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포위했지. 우리는 3일 밤낮을 쉴량도 없이 보냈고 물이 무릎까지 차는 곳에 서 있었어. 그런데 악당 나폴레옹은 그곳을 점령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놓아주지도 않았지. 4일째 되던 날 우린 다행스럽게도 포로로 잡혀 요새로 끌려갔지. 나는 파란색 바지와 좋은 천으로 만든 군복을 입고 있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15탈레르와 은제 시계뿐이었는데 시계는 아빠의 선물이었어. 그런데 프랑스 군인이 나에게서 다 빼앗아갔어. 엄마가 스웨터 안에 넣어 바늘로 꿰매놓은 금화 3냥이 있었는데 다행히 아무도 그 돈을 찾지 못했어. 나는 요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가기로 결심했어. 한 번은 큰 축제 날이었는데 우리를 감시하는 중사에게 말했지. 중사님, 지금 큰 축제일인데 저도 이 축제를 기념하고 싶습니다. 제발 마데이라 포도주 2병만 구해주세요. 저랑 같이 드세요. 그러자 중사가 말했어. 좋아, 마데이라 포도주를 가져오지. 우리는 작은 잔에 따라서 다 마셨어. 내가 그의 손을 붙잡고 말했지. 중사님, 아마 중사님에게도 부모님이 계시겠죠. 그가 말했지. 있지. 마우베르 자네는, 저의 부모님은, 내가 말했지. 8년 동안 저를 보지도 못했고 제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내 뼈들이 이미 오래전에 축축한 땅속에 묻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십니다. 아, 중사님. 내 스웨터 안에 금화 2냥이 있습니다. 그걸 받고 저를 풀어주세요. 제발 저의 은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신에게 평생 동안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중사는 마데이라 잔을 다 비우고 이렇게 말했지. 마우에르, 난 자네를 아주 좋아하고 안타깝게 여기지만 자넨 포로이고 난 군인이야.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중사님 하고 불렀어. 중사가 말했지. 자넨 정말 가엾은 사람이야. 돈은 받지 않겠지만 자네를 도와주겠네. 내가 잠자러 가면 병사들에게 보드카 한 통을 주게. 그럼 그들도 잠을 자겠지. 난 자네를 감시하지 않겠네. 그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 나는 보드카 한 통을 사주었고 군인들이 술에 취했을 때 장화를 신고 낡은 외투를 입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지. 나는 두고로 가서 뛰어내리려 했지만 거기에는 물이 차 있었어. 마지막 남은 옷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정문으로 갔지. 총을 든 보초병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나를 보았어. 거기 누구냐? 그가 갑자기 물었어. 난 침묵했지. 거기 누구냐? 그가 2번째로 물었어. 난 또 침묵했지. 거기 누구야? 그가 3번째로 물었어. 난 도망쳤어.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다른 방향으로 깊이 기어가서 도망쳤지. 나는 길을 따라 밤새도록 뛰었어. 하지만 새벽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두려워서 커다란 호밀밭에 숨었지. 그곳에서 나는 무릎 꿇고 손을 모은 뒤 구해주신 데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지. 나는 저녁에 눈을 떴고 더 멀리 갔어. 갑자기 2마리의 검은 말이 끄는 커다란 독일 마차가 나를 뒤따라왔어. 마차에는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나를 쳐다보았지. 나는 마차가 나를 앞질러 가도록 천천히 걸어갔어. 그런데 내가 천천히 가자 마차도 천천히 갔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았어. 내가 좀 더 빨리 걷자 마차도 조금 더 빨리 달렸지.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를 다시 쳐다보았어. 내가 길가에 앉자 그 사람도 말을 멈춰 세우고 나를 쳐다보았지. 젊은이, 그가 말했어. 자넨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가는가? 내가 말했지. 저는 프랑크푸르트로 갑니다. 내 마차에 타게 자리가 있으니까. 자네를 데려다 주지. 그런데 자네는 왜 들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그렇게 더러운가? 내가 그와 함께 마차에 탔을 때 그가 내게 물었어.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대답했어.
어디 공장이라도 취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은 길에서 넘어져서 더러워진 것입니다. 젊은이, 자넨 거짓말을 하는군. 그가 말했지. 지금 길을 보면 아주 건조한 걸. 그래서 나는 침묵했어. 나에게 진실을 말해보게. 자네가 누구이며 어디서 오고 있는지를 말이야. 자네 인상이 내 마음에 드는데 만일 자네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네를 도와주겠네. 그 착한 사람이 내게 말했어.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 그러자 그가 말했지. 좋아 젊은이. 나와 함께 우리 밧줄 공장으로 가세. 내가 자네에게 일자리와 옷과 그리고 돈을 주지. 그리고 자넨 나와 함께 지내는 거야. 내가 말했어. 좋습니다. 우린 밧줄 공장으로 갔고 그 착한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 이 젊은이는 조국을 위해 싸웠고 포로 수용소에서 도망쳤다는군. 그에겐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돈도 없다고 하네. 그가 우리와 함께 살 거요. 저 사람에게 깨끗한 속옷을 주고 음식도 좀 준비해줘요. 나는 1년 반 동안 그 밧줄 공장에서 일했지. 주인은 나를 좋아해서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어. 나 역시 아주 좋았어. 그 당시 나는 잘생긴 사내였고 젊었으며 키도 크고 푸른 눈에 매부리 코를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주인의 아내인 엘 부인은 그녀는 젊고 예쁜 부인이었어. 그녀도 나를 사랑했지. 그녀가 나를 봤을 때 이렇게 말했어. 마우에르 씨, 당신의 어머니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내가 대답했어. 카를헨이라고 부르셨죠. 그러자 그녀가 말했지. 카를헨, 내 곁에 앉아요. 나는 그녀 곁에 앉았고 그녀가 말했지. 카를헨, 내게 키스해줘요. 내가 그녀에게 입맞춤을 하자 그녀가 말했지. 카를헨, 당신을 사랑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리고 그녀가 몸을 떨기 시작했어. 여기서 칼을 입안 의치는 꽤 오랫동안 말을 중단하더니 푸른 눈을 크게 치켜뜨고 가볍게 머리를 흔들면서 흔히 좋은 추억을 떠올릴 때 사람들이 짓는 그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그가 안락 의자에서 자세를 고치고 자신의 실내복에서 냄새를 맡더니 말을 다시 이었다. 난 내 인생에서 좋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 그렇지만 나의 증인은 누구도 칼을 입안 의치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엘씨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검은 배신으로 갖고 싶진 않았어.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했지. 모두가 잠을 자러 간 저녁에 주인에게 편지를 썼고 그걸 내 방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옷과 3탈레르의 돈을 들고 조용히 거리로 나왔지. 어느 누구도 나를 보지 못했고 나는 길을 따라 그렇게 걸었어. 나는 9년 동안 어머니를 만나지 못해서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셔서 축축한 땅속에 묻혀있는지 알 수가 없었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갔어. 내가 도시에 도착해서 조마블라트 백작의 소작인이었던 구스타프 마우에르 씨가 어디에 살고 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더구나. 조마블라트 백작은 죽었고 구스타프 마우에르 씨는 지금 큰 거리에서 리큐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나는 공장 주인이 내게 선물했던 새 조끼와 좋은 프로코트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질한 다음 아버지의 리큐어 가게로 갔지. 누이 마리헨이 가게에 앉아 있으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더구나. 내가 말했지. 리큐어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대답했지. 아버지, 젊은이가 리큐어 한 잔 달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어. 젊은이에게 리큐어 한 잔을 드려라. 나는 작은 테이블 곁에 앉아 리큐어 잔을 비우고 담배를 피우면서 아버지와 마리엔 그리고 가게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 요한을 쳐다보았지. 대화 도중에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어. 젊은이, 당신은 지금 우리 군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내가 대답했어. 제가 지금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군대는 지금 빈 근교에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아버지가 말했지. 군인이었죠.
그 녀석은 9년 동안 우리에게 편지도 보내지 않아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답니다. 아내는 항상 그 애를 생각하며 울고 있지요. 내가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말했지. 당신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서 근무했나요? 어쩌면 내가 그를 알 수도 있죠. 그의 이름은 카를 마우베르이고 오스트리아 경기병 부대에서 근무했죠. 아버지가 말했어. 오빠는 당신처럼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누이 마리헨이 말했어. 내가 대답했지. 제가 당신의 카를 압니다. 아말리아, 내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어. 이리 와봐요. 여기 젊은이가 우리 카를 알고 있다고 하네. 그리고 나의 아리따운 어머니가 뒷문에서 나오셨어. 나는 바로 어머니를 알아봤어. 당신이 우리 카를 아시나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나를 봤어. 모두들 얼굴이 창백해져서 벌벌 떨고 있었지. 예, 제가 그를 본 적이 있죠. 나는 이렇게 말했지만 감히 눈을 들어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어. 심장이 쪼라들 것 같았지. 우리 카를이 살아있죠? 어머니가 말했지. 오 신이시여. 그 아이, 내 사랑스러운 카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스러운 아들인 그 애를 단 한 번만이라도 더 볼 수 있다면 난 죽어도 위안이 없을 텐데 신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 엄마, 내가 말했어. 제가 당신의 카를이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나의 품에 쓰러지셨지. 카를 이바노이치는 눈을 감았는데 그의 입술이 떨렸다. 어머니, 내가 말했어. 제가 당신의 아들, 당신의 카를이에요. 그러자 그녀는 달려들어 나를 포옹했어. 그는 조금 안정이 되었는지 반복해서 말하더니 뺨을 따라 흐르는 굵은 눈물방울을 닦았다. 하지만 신은 내가 조국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모양이야. 내게는 불행한 운명이 정해져 있었지. 어딜 가더라도 불행이 나를 따라왔으니 말이야. 나는 고향에서 오직 3달 동안만 생활했을 뿐이야. 나는 어느 일요일에 커피 가게에 들러서 맥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웠고 아는 사람들과 정치, 프랑스 황제인 나폴레옹,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 모두가 자기 의견을 말했지. 우리 옆에는 낯선 사람이 회색의 프로코트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웠는데 우리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 야경꾼이 10시라고 소리를 쳤을 때 나는 모자를 집어든 다음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왔지. 누군가 한밤중에 문을 두드렸어. 난 잠에서 깨어나 말했지. 누구십니까? 문 여시오. 내가 말했어. 누구신지 말을 하면 문을 열겠소.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문을 여시오. 문 밖에서 그렇게 말했어. 문을 열었더니 총을 든 2명의 군인이 문 밖에 서 있었고 회색의 프로코트를 입은 낯선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지. 그는 커피 가게에서 우리 곁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어. 그는 스파이였던 거야. 나와 갑시다. 그가 말했어. 좋습니다. 내가 말했지. 나는 장화와 바지를 입고 멜빵을 걸친 다음 방을 따라 걸었지. 심장이 끌어올랐어. 그리고 난 속으로 이렇게 말했지. 그는 비열한 놈이다. 장검이 걸려있는 벽으로 다가갔을 때 나는 갑자기 그것을 뽑아들고 이렇게 말했어. 넌 스파이다. 어디 막아보아라. 오른쪽으로 난 한 차례 공격을 했고 왼쪽으로 한 차례 더 공격을 했으며 한 번은 그의 머리를 공격했어. 스파이가 쓰러졌지. 나는 가방과 돈을 들고 창문을 뛰어넘어 달아났어. 나는 엠스로 갔고 그곳에서 사진 장군님을 알게 되었지. 그분은 나를 아끼셨는데 공사에게 부탁해 여권을 만들어 주었고 나를 러시아로 데려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셨지. 사진 장군님이 돌아가시자 너희 어머니가 나를 초빙하여 이렇게 말했지. 카를 이바노이치, 제 아이들을 당신에게 맡길 테니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을 결코 내보내지 않을 것이니 노후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녀가 없으니 모든 것이 잊혀졌지. 내 인생이 20년 동안 일했지만 노년의 나이에 거리로 나가 바싹 굳은 빵 한 조각이나 찾아 헤매야 하다니. 신은 이런 것을 보고 있고 알고 있을 것이며 이 역시 그분의 성스러운 의지겠지. 내겐 단지 너희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얘들아. 칼을 입안 의치는 내 팔을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더니 내 이마에 키스를 하며 말을 끝맺었다. 1년의 상이 끝나자 할머니는 심한 충격을 안겨주었던 슬픔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고 가끔씩 손님들을 맞이하기도 하셨는데 특히 우리 나이 또래의 남자, 여자아이들이었다. 류보치카의 생일인 12월 13일 식사 전에 공작 부인 코르나코바와 그녀의 아이들, 발라히나 부인과 소네치카, 일렌카 그라프와 이빈의 어린 두 형제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다. 이들이 모여있는 아래층에서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온갖 소리가 공부하고 있는 곳까지 들려왔지만 우리는 아침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들과 합류할 수 없었다. 교실에 걸려있는 시간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월요일 2시부터 3시까지 역사와 지리 선생님. 이는 우리가 역사 선생님을 기다려서 강의를 듣고 배용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벌써 2시 20분이었지만 역사 선생님은 기척이 들리지 않았고 거리에서도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강한 소망을 가지고 그가 늘 걸어오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레베네프 선생님은 오늘 안 오실 모양이군. 수업을 받기 위해 펴놓은 스마라그도프의 교과서에서 잠시 눈을 떼며 볼로자가 말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런데 저기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슬픈 목소리로 덧붙여 말했다. 볼로자가 일어나서 창가로 다가갔다. 아니야. 저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고 어떤 신사분이야. 그가 말했다. 2시 반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는 공부하다가 휴식을 취하는 순간에 언제나 하는 버릇인 기지개를 쭉 켜면서 동시에 정수리를 긁적이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만일 2시 반까지 기다려도 선생님이 오지 않으면 노트들을 치워도 되는지 생제놈에게 물어보자. 그가 정말로 안아주었으면 좋겠는데. 나 역시 기지개를 켜며 두 손에 들고 있던 카이다노프의 책을 머리 위로 흔들면서 말했다. 나는 수업에서 과제로 주어진 부분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수업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운 데다 설령 그 내용들 중에서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애쓴다 해도 이미 어떤 것에도 생각이 집중되지 않는 산만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역사 수업은 내게 가장 지겹고 어려운 과목처럼 여겨졌는데 지난번 역사 시간에 레베데프는 생제롬에게 나에 대한 불평을 했으며 노트에 매겨주는 점수도 아주 낮은 2점을 주었다. 그때 생제롬은 나에게 다음 수업에도 내가 3점 이하를 받을 경우에는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지금이 그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었고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잘 모르는 수업 내용을 정독하며 읽느라 몰두해 있을 때 갑자기 현관에서 덧시를 벗으면서 내는 쿵 소리가 들려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내가 막 뒤돌아보는 순간 문가에 마마 자국이 있는 혐오스러운 얼굴이 보였고 나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못생긴 선생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푸른색 연미복에 학생용 단추를 달아 단정하게 잠근 복장이었다. 선생은 천천히 모자를 벗어 창문 위에 올려놓고 공책을 책상 위에 놓으며 두 손으로 연미복 소매자락을 뒤로 밀어붙이더니 후 하고 숨을 크게 내쉬면서 자리에 앉았다. 자, 여러분.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중세의 다른 사건들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계속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땀이 밴 자신의 손을 비비면서 말했다. 그것은 수업 과제를 말해보라는 의미였다. 볼로자가 그 과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확신에 차서 막힘없이 술술 선생님에게 대답하고 있는 동안 나는 아무 목적 없이 계단으로 나왔다. 그러나 아래층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층계참에 멈추어 있었다. 그리고 평소 관찰하곤 했던 장소인 문 뒤에 자리를 막 정하는 순간 항상 내 불행의 원인이 되는 미미와 갑자기 마주치게 되었다. 도련님이 왜 여기에 계시는 거죠? 그녀는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더니 그 다음에는 하녀들의 방문을 바라보았고 그리곤 다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는데 왜냐하면 수업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이런 금지된 장소에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후회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미미가 말했다. 도련님, 여기서 뭘 하고 있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지,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야. 그녀는 손가락 마디로 계단 난간을 두드리면서 거듭 말했다. 나는 이 모든 걸 백작 부인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교실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벌써 3시 5분 전이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나가거나 들어온 것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하기라도 한 것처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 수업에 대해 볼로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다. 설명이 끝나자 선생님은 공책을 모으기 시작했고 볼로자는 수업표를 가지러 다른 방으로 나갔다. 순간 내 머릿속에는 나를 잊어버린 모양으로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는 기쁜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아기가 담긴 엷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자네도 숙제를 암기했을 거라 기대하는데 그가 손을 비비면서 말했다. 암기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성왕 루이의 십자군 원정에 대해 무엇이든 말해봐요. 선생님이 의자를 흔들면서 자신의 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우선 프랑스 왕이 십자군을 일으키게 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그는 눈썹을 치켜뜨고 손가락으로는 잉크병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 이 원정의 전체적인 특성에 대해 설명해봐요. 그가 마치 무엇인가를 손끝으로 잡으려는 동작을 취하면서 덧붙였다. 그리고 이 원정이 전체적으로 유럽 정부에 미친 영향을 설명해봐요. 그는 공책들을 가지고 책상 왼쪽 편을 두드리면서 말했다. 특히 프랑스 왕국에 끼친 영향에 대해 말해봐요. 그는 책상 오른쪽을 두드리더니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말을 끝맺었다. 나는 몇 차례 침을 삼키고 헛기침을 한 뒤 고개를 옆으로 숙인 채 잠자코 있었다. 그 다음에 책상 위에 놓여있는 깃털펜을 들어 그것을 비틀어내면서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펜을 이리 주세요. 이건 아직 쓸만한 거예요. 선생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루이, 성왕 루이는 선량하고 현명한 왕제였었죠. 누구라고요? 황제요. 그는 문득 예루살렘으로 원정 갈 생각을 해냈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권력을 넘겼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무엇이죠? 블랑카. 뭐라고요? 블랑카라고요? 나는 개변쩍은 듯이 가볍게 웃었다. 자, 그래. 뭐든 더 알고 있는 게 없나요? 그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이를 게 없었으므로 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것을 바보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내게 빼앗은 깃털펜으로 책상에 먼지를 털면서 말없이 있더니 내 귀 쪽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나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지만 선생님은 내 말을 제지하지도 않고 고쳐주지도 않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왜 그는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원정 갈 생각을 했죠? 내 말을 반복하면서 선생님이 말했다. 왜냐면 왜 그래? 어째서? 왜 그것은? 난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어서 말을 더듬거리며 우물거리다가 만일 이 고약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없이 나를 1년 내내 의심스럽다는 듯이 빤히 쳐다본다 할지라도 나 또한 더 이상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선생님은 3분 정도 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매우 서글픈 표정을 짓더니 때마침 방으로 들어온 볼료자에게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점수를 매길 테니 공책을 가져오세요. 볼로자가 그에게 노트를 건네고 조심스럽게 그 옆에다 수업표를 놓았다.
선생님은 공책을 펼치더니 조심스럽게 펜에 잉크를 묻혀 볼로자의 학업과 품행을 평가하는 칸에 예쁜 글씨체로 5점을 기입했다. 내 점수를 기입하는 칸에서 잠시 펜을 멈춘 다음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가볍게 잉크를 털어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갑자기 그의 손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움직였고 성적 기입란에는 깨끗하게 쓰인 영자와 마침표가 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움직임이 있고 나서 포맥란에도 영자와 마침표가 나왔다. 선생님은 점수가 적힌 공책을 조심스럽게 놓고 일어서서는 절망과 애원, 그리고 힐란이 담긴 내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문 쪽으로 향해 갔다. 미하일 라리오니치, 내가 말했다.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해선 절대로 안 되죠. 나도 거저 돈을 받을 순 없잖아요. 그는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차리고서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은 덧신을 신고 거친 천으로 된 모직 외투를 입더니 꼼꼼하게 숄로 목을 감싸둘렀다. 마치 내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마치 내게 일어난 일 말고도 뭔가 더 일어나게 해줄 일이 남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에게는 단지 펜의 움직임에 불과하지만 그가 펜대를 움직인다는 것은 내게 엄청난 재앙을 의미했다. 수업 끝났습니까? 생제롬이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예.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워 했습니까? 예. 볼로자가 대답했다. 몇 점을 받았죠? 5점이요. 니콜라는요? 나는 잠자코 있었다. 4점인 것 같습니다. 볼로자가 말했다. 그는 오늘 같은 날에는 나를 구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벌을 받더라도 손님들이 와 있는 오늘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멋지게 차려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갑시다. 우리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자마자 그들을 식탁으로 안내하였다. 아빠는 기분이 매우 좋아서 류오츠카에게 값비싼 은재 식기를 선물했다. 식사 중에 아빠는 그녀의 명명일 선물로 준비한 과자 상자를 곁에 놓아두고 온 것을 기억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것보다 네가 가는 게 더 좋겠구나, 코코. 아빠가 나에게 말했다. 열쇠꾸러미는 큰 책상 위에 놓여있는 조갑이 안에 있단다. 알고 있지? 그 중에서 제일 큰 열쇠인데 오른쪽 두 번째 서랍을 열면 작은 상자와 종이에 싼 사탕들을 볼 수 있을 거야. 그것들 모두를 이리로 가져오너라. 시가도 가져다 드릴까요? 난 식사 후에 아빠가 항상 시가들을 가져오라고 시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다. 그래, 가져오너라. 내 물건을 보더라도 어떤 것에도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아빠가 나가고 있는 내 뒤에 대고 말했다. 열쇠꾸러미를 찾아 곧바로 서랍을 열려고 했으나 같은 열쇠꾸러미에 걸려있는 아주 작은 열쇠가 어떤 것을 여는데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 나를 멈추게 했다. 책상 위에 놓인 수천 가지의 잡다한 물건들 사이로 책상 끝부분에 맹꽁이 자물쇠가 달린 자수 무늬가 있는 서류 가방이 세워져 있었다. 나는 거기에 작은 열쇠가 맞는지 시험삼아 열어보고 싶었다. 이 시도는 완벽하게 성공해 서류 가방이 열렸다. 나는 그 안에서 수많은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 이 종이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이 나를 물러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여지도 없이 서류 가방에서 발견한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에는 모든 연장자에 대한, 특히 아빠에 대한 어린아이다운 절대적인 존경심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의 이성은 내가 보았던 것에서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했다. 내게 있어 아빠는 아주 특별하고 멋지며 도달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아빠의 삶의 비밀을 들여다보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내 입장에서는 어떤 신성한 것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았다. 이런 이유로 아빠의 서류 가방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들은 내가 잘못 행동했다는 막연한 생각 외에는 그 어떤 분명한 개념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그저 부끄럽고 마음이 언짢을 뿐이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서류 가방을 잠그려 했지만
이 기념할 만한 날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선의 모든 불행을 체험하도록 운명 짓는 것처럼 했다. 내가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꽂고 그것을 반대쪽으로 돌려버렸던 것이다. 자물쇠가 잠겼을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열쇠를 뽑았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손 안에는 단지 열쇠의 머리구분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자물쇠 안에 남아있는 열쇠의 반쪽을 어떤 마술을 사용해서라도 그곳에서 꺼내 남아있는 반쪽과 결합시키려고 쓸데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내가 새로운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과 오늘 아빠가 서재로 돌아오는 대로 이 죄는 곧바로 밝혀질 것이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미미의 고자질과 0점. 거기다 열쇠라니. 나에게 있어 이보다 더 나쁜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할머니는 미미의 고자질에 대해, 생제로움은 0점에 대해, 그리고 아빠는 열쇠에 대해. 이 모든 질책이 오늘 밤 안에 나에게 떨어지고야 말 처벌들이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나는 서재의 부드러운 양탄자를 따라 걸으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어휴. 나는 사탕과 시가를 꺼내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운명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고는 본체로 달려갔다. 내가 어린 시절에 니콜라이에게서 종종 들었던 이 운명론적인 격언은 내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나에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쳤고 일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홀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얼마간 초조하고 부자연스러운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아주 즐거운 기분이 되었다. 식사 후에 놀이가 시작이 되었고 나는 그 놀이에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참가했다. 고양이와 쥐라는 놀이를 하면서 나는 냅다 사방으로 달리다가 한순간 잘못하여 우리와 함께 놀이를 하고 있던 코로나 코바가의 여자 가정교사의 옷을 우연히 밟게 되었고 그 바람에 옷이 찢어지고 말았다. 그녀가 기분 상한 표정을 지으며 하녀방으로 옷을 수선하러 가는 것을 보고 여자아이들 모두가, 특히 소네치카가 즐거워하는 것을 본 나는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쁨을 주기로 결심했다. 이처럼 지나치게 친절한 계획에 따라 나는 가정교사가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 주위를 말이 질주하는 것처럼 뛰어다니면서 그녀의 치마가 구두 뒤축에 걸려 찢어지기에 적당한 순간을 찾을 때까지 말처럼 뛰는 행동을 계속했다. 소네치카와 공작의 딸들은 터지려는 웃음을 겨우 참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런 모습이 나의 자부심을 더욱 부추겼다. 하지만 나의 이러한 관계를 알아챈 생제롬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다는 듯 눈썹을 찌푸리면서 내가 악의적인 장난을 하는 것 같은데 얌전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축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길 희망이 없는 도박에서 제정신을 차릴 시간도 갖지 않은 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돈을 적어놓고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도박을 계속하는 사람처럼 초조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나는 조금도 변연치 않는다는 듯 뻔뻔스런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을 떠났다. 고양이와 쥐놀이가 끝나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긴 코라고 불렀던 놀이를 누군가 하자고 제안했다. 이 놀이의 주된 내용은 의자들을 서로 마주보게 두 줄로 세워놓은 다음 남녀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 교대로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제일 나이 어린 공작의 딸은 매번 이빈 형제들 중에 막내를 선택했고 카텐카는 볼로자나 일렌카를 선택했으며 소네치카는 언제나 세료자를 선택했는데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세료자가 곧장 그녀에게 다가가서 마주 앉아도 그녀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사랑스럽고 낭낭한 목소리로 웃으면서 고개를 흔들어 신호를 보냈고 그는 곧바로 알아차렸다. 아무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짝없는 천덕꾸러기로 남겨졌으며 그들이 매번 나에 대해 누가 또 남아있지? 그래, 니콜렌카가 남아있군. 그렇다면 네가 그를 선택해라 라는 말을 들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자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내가 불려가는 경우는 고작해야 누이 동생이거나 아니면 못생긴 공작의 딸들 중 한 명에게 선택되는 경우뿐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이런 상황은 한 번도 예상이 빗나간 적이 없었다. 소네치카는 세로자에게 쏙 빠져 있어서 그녀에게는 나의 존재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내가 어떤 근거로 소네츠카를 배신자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에게 세로자가 아닌 나를 선택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고 굳게 확신했다. 놀이가 끝난 후에 내가 그토록 경멸하면서도 결코 눈을 뗄 수 없었던 배신자는 세로자와 카텐카와 함께 구석으로 따로 가서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피아노 뒤쪽으로 살며시 다가갔고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았다. 카텐카는 엷고 투명한 목면포 수건의 양쪽 끝을 병풍처럼 펼쳐잡고서 세로자와 소네츠카의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가리고 있었다. 아니, 당신이 내게 졌으니까 이제는 그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죠. 라고 세로자가 말했다. 소네츠카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얼굴이 빨개진 채 두 손을 내리고 그 앞에 서서 말했다. 아니에요. 난 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카트린 양. 나는 진실을 좋아해요. 그쪽이 내기에 졌어요, 아가씨. 카텐카가 말했다. 카테카의 말이 끝나자마자 세로자는 몸을 숙여 소네츠카의 장밋빛 입술에 곧바로 키스를 했다. 그러자 소네츠카는 마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매우 즐겁다는 듯 웃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저 교활한 배신자. 나는 갑자기 모든 여성, 특히 소네츠카에게 경멸감을 느꼈다. 이런 놀이에서 재밌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며 이런 놀이는 계즈바이들한테나 적당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것으로든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멋지면서도 용감해 보이는 장난이나 소란을 실컷 피우고 싶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생제롬이 미미와 함께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더니 방에서 나갔다. 그의 발소리가 처음에는 계단에서, 그 다음에는 교실 쪽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머리 뒤에서 들려왔다. 미미는 그에게 분명히 수업 시간에 나를 어디에서 보았는지를 말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교실로 출석부를 확인하러 가는 거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 순간 생제롬에게 나를 처벌하겠다는 생각 외에 삶에서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어디선가 읽었는데 12살에서 14살의 아이들, 이를테면 청소년기의 과도기인 사춘기에 처한 아이들에게는 방화나 살인을 하고 싶은 특별한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나의 청소년 시절, 특히 나에게 있어 가장 불행한 날이었던 그날의 심경을 회상해보면 나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엇인가 해를 입혀야겠다는 욕구도 없이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나 무의식적인 요구에 따라 가장 무서운 범죄라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인간에게는 미래가 극단적으로 암담한 세상으로 제시가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인간은 자신의 이성적인 시선을 그곳에 멈추게 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면서 이성의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채 자신에게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다고 확신을 시키기 위해 극단적으로 애쓰는 경우들이 있다. 자신의 사고가 각각의 의지의 결정을 사전에 헤아려 보지 않고 육체적인 본능만이 인생의 유일한 원동력으로 남아있는 그런 순간들에 처해 있을 때 아무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는 손톱만큼의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이 호기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잠들어 있는 자신의 집에 불지를 수 있는 특별한 성향이 있음을 나는 잘 이해한다. 이러한 일시적인 사고력 결여의 상태에 따른 영향을 받아 17살 정도 되는 농민의 아들이 벤치 옆에 서서 지금 막 갈아 나온 도끼의 나를 바라보다가 벤치 위에서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잠들어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갑자기 도끼를 휘두른 다음 잘린 목에서 피가 벤치 아래로 어떻게 흐르는가를 멍한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사고력의 결여와 본능적인 호기심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인간은 낭떠러지 맨 끝에 서서 저곳으로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혹은 장전된 곤충을 이마에 가져다 대고서 만일 방아쇠를 당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 전체가 비굴할 정도로 존경을 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코를 잡은 뒤 자, 여보게, 같이 가볼까? 라고 말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어떤 쾌감을 찾는다. 그와 같은 마음속의 흥분과 사고력의 결여 상태에 있던 나는
생제롬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나에게 오늘 너는 그렇게 나쁜 행실을 보였고 어리석게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 위층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에게 혀를 보이며 난 여기서 절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처음에 생제롬은 놀라움과 분노로 인해 말을 잇지 못했다. 좋아. 나를 뒤쫓으며 그가 말했다. 내가 이미 몇 차례나 벌을 주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당신의 할머니께서 용서해 주라고 해서 지금까지 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초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할 방법이 없으며 오늘 당신은 충분히 매맞을 행동을 했습니다. 생제롬은 모든 이가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온몸의 피가 제할 수 없는 힘으로 심장까지 밀어닥쳤다. 생제롬은 심장이 얼마나 강하게 고동치고 있는지, 어떻게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지, 그리고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내 입술이 일그러지며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당연히 이 순간에 무서워해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생제롬이 내 시선을 피하며 빠르게 다가와 내 팔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손의 감촉을 느끼자마자 나는 분노로 인해 정신을 잃었고 그의 손을 뿌리치면서 어린 시절 젖먹던 힘까지 짜내 그를 때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다. 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의 행동을 놀라움과 두려운 시선으로 보고 있던 볼로자가 다가오며 말했다. 날 내버려둬.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소리쳤다. 당신들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잖아.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알지도 못하잖아. 당신들 모두가 다 싫고 혐오스러워. 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 이렇게 미친 듯 울부짖으며 말했다. 그러나 이 순간에 굳게 결심한 듯 창백한 얼굴을 한 생제롬이 나에게 다시 다가와서는 내가 미처 방어할 틈을 주지도 않고 이번엔 악착기처럼 강한 움직임으로 나의 두 손을 붙들어 잡더니 어디론가 끌고 갔다. 내 머리는 흥분으로 인해 빙빙 돌았다. 나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는 동안 머리와 양 무릎으로 필사적으로 부둥거리며 때린 것만을 기억하고 있다. 내 코가 몇 차례에 걸쳐 누군가의 넓적 다리를 찔렀고 내 입이 누군가의 프로코트에 부딪혔으며 내 주위의 사방에서 누군가의 발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제롬이 평소에 뿌리는 제비꽃 향수와 먼지 냄새를 맡은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5분쯤 후에 내 뒤로 창고문이 닫혔다. 바실리, 그가 혐오스럽고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초리를 가져와.